이름 붙이기 어려운 공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당신이 자는 곳을 아는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훨씬 더 임의적이고 훨씬 더 무관심한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지도를 펼쳐놓고 아무 곳이나 찍고 조용히 그곳으로 이동한 뒤 오늘 집에 돌아가지 못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결정했다는 그 두려움. 그건 스릴러 소설의 설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키스라는 남자와 마주쳤던 최소 11명이 실제로 겪은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연쇄살인마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익숙한 지역에서 사냥을 합니다. 자신의 심리 어딘가에 반영된 피해자를 고릅니다. 뭔가 자신이 알아보는 것, 자신이 안고 있는 상처를 닮은 것을 찾습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서명처럼 수사관들이 식별하도록 훈련받은 행동적 지문처럼요. 대부분의 연쇄살인마는 아무리 계산적이라 해도 결국 자신이 멈출 수 없는 패턴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키스는 패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이 살인마를 잡는 방식을 연구했고 그 모든 방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범죄 인생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젊었을 때 FBI 프로파일러 존 더글라스의 기념비적 저작 마인드헌터, FBI 정예 연쇄 범죄 수사팀의 내부를 구해 읽었고 그걸 거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현장 매뉴얼처럼 활용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무작위 피해자를 골랐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작위 피해자는 자신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쓸 무기들을 실제로 쓰기 수년 전에 전국 각지의 외진 곳에 미리 묻어두었습니다. 구매 기록도 서류 흔적도 디지털 지문도 남지 않도록요. 그는 살인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리모델링이나 출장을 계획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그게 통했습니다. FBI는 나중에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체계적인 연쇄살인마 중 한 명으로 묘사했습니다. 법 집행 체계를 충분히 이해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던 남자.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사업을 운영하고 딸을 키우고 가족여행을 다녀오면서 아무도 본 적 없는 핏자국을 손에 묻힌 채 집으로 돌아왔던 남자. 이것은 이스라엘 키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그가 파괴한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 면에서 이것은 미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 12월 이스라엘 키스가 감방에서 사망했을 때 그는 피해자 몇 명의 이름을 함께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가족들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모든 것이 마침내 풀리기 시작한 그 밤, 처음의 끝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알래스카 앵커리지. 밖은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얼굴을 물어뜯고 어둠을 더 무겁게 느끼게 하는 그런 추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실내에 있고 따뜻하게 있고 이미 잠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퀘니는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8살로 튜더로드에 있는 커먼 그라운즈라는 작은 길가 에스프레소 가판대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출근길에 커피를 사러 오는 직장인들 덕분에 꾸준히 손님이 있는 곳이지만 이 시간대에는 통행량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사만다는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밤이 다른 날과 다를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는 키가 180cm가 넘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정말 불편할 정도의 정밀함으로 이 밤을 계획해왔습니다. 그는 이미 트럭에서 번호판을 제거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도 있습니다. 총기도 있습니다. 여러 탈출, 시나리오를 생각해 두었습니다. 저항에 대비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스키 마스크를 쓰고 에스프레소 가판대로 걸어갑니다. 커피를 주문합니다. 사만다가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는 총을 꺼냅니다. 계산대에 돈을 요구합니다. 사만다는 따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에스프레소 가판대에 열린 창문으로 올라탑니다. 접근 과정 전체가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었고 수사관들이 나중에 그 영상을 검토했을 때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폭력성이 아니었습니다. 침착함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마치 연습한 것처럼 그 공간을 움직였습니다. 공황도 망설임도 낭비된 동작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만다를 가판대 밖으로 차량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적으로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사만다의 용기를 보여주는 무언가가요. 그녀가 달아납니다. 달립니다. 케이블 타이에 묶인 채 어둠과 추위 속에서 달립니다. 그가 쫓아갑니다. 그녀를 땅에 덮칩니다. 그리고 앵커리지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그는 한 팔로 그녀를 감싸고 몸에 총을 겨누며 협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총알이 아주 조용하다고 말합니다. 총을 쓰게 만드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저항을 멈춥니다. 어떤 선택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달아납니다. 에스프레소 가판대는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내부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 사만다 퀘니이가 실종됐다는 걸 알아챌 때쯤이면 몇 시간이 지나 있을 것입니다. 수사가 전면적으로 시작될 때쯤이면 또 몇 시간이 더 지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앵커리지 수사관들이 이 마스크를 쓴 남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파악할 때쯤이면 10년에 걸친 범행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키스의 이야기를 특히 소름 돋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사만다 퀘니이는 그의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확실히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알게 된 유일한 이유는 10년이 넘는 치밀한 폭력 끝에 처음으로 그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실수. 수십 건의 범행, 여러 주에 걸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하나의 실수.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키스가 그 에스프레소 가판대에 완전히 형성된 포식자로 나타난 건 아니니까요.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조각조각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키스는 1978년 1월 7일 유타주 리치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이디와 존 제프리 키스 부부의 10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이 부부는 극도로 폐쇄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교육도 믿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류 사회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족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5살 무렵이던 1983년, 가족은 유타를 떠나 워싱턴주 콜빌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로키 크릭 로드, 시내 북쪽의 외딴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전기도 수도도 없는 단칸 오두막이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자녀를 둔 가족이 워싱턴 숲속에서 단 하나의 방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한 겁니다. 오두막이 너무 좁아서 일부 아이들은 바깥 텐트에서 잤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먹을 것을 사냥하고 장작을 패고 가족의 수입을 위해 인근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세계로부터의 의도적인 고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에는 이념적 뿌리가 있었습니다. 콜빌에서 하이디와 존 제프리 키스는 백인우월주의 기독교 아이덴티티 이념을 표방하는 더 아크라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키스 가족은 이 시기에 이웃인 케오 가족과도 친분을 쌓았는데 이 연결고리는 그들의 사회적 환경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시절 이웃이었던 쉐비 케오는 훗날 삼중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키스가 성장한 세계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극단적 종교적 근본주의에 인종 이념이 겹쳐진 세계, 외부의 영향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세계, 가족이 우주의 전부인 세계, 그리고 그 우주의 규칙은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믿는 부모가 정하는 세계. 가정 환경은 권위적이었습니다. 수년 후 체포되고 나서 수사관들과 키스의 전군 지휘관은 이스라엘이 아버지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었지만 그가 자란 환경, 즉 경직성, 고립,
겨우 이해할 나이도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부과된 신체적 요구들은 고통이 당연시되는 가정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사도, 교사도, 상담교사도 아이에게 그 경험이 인간 존재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외부의 목소리도 없을 때요? 어떤 아이들은 그걸 내면화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키스에게 그 출구는 아주 일찍부터 어두운 형태를 띠었습니다. 10대 초반에 이미 키스는 돌이켜보면 임상 체크리스트처럼 익히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비비건을 쏜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숲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 지역의 또 다른 청소년과 함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시사적으로 동물을 학대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건에서 그는 고양이를 낙하산줄로 나무에 묶고 22 리볼버로 쏜 뒤 그게 재미있었다고 나중에 묘사했습니다. 함께 집에 침입하던 청소년은 외출 중에 키스가 동물을 총으로 쏘는 걸 목격한 뒤 그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심지어 사소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키스는 뭔가 다른 존재로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확히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4살쯤의 키스 자신도 어느 정도는 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4살 때부터 내가 정상이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누구도 정상이고 괜찮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혼란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자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그때도 이미 자신의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알아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족이 더 많은 종교 공동체를 전전하다 마침내 메인주 스미르나 근처 아미시 공동체 인근에 정착한 뒤 부모가 두려워하던 대립이 터져나왔습니다. 키스는 무신론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주의에 이끌리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의식적 살인 계획을 품고 있었다고 나중에 묘사했습니다. 부모는 신성 모독을 이유로 그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다시는 그에게 말을 걸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극단주의와 고립, 의심되는 학대로 형성된 아이가 안전망도 자원도 아무 것에도 속해 있다는 감각도 없이 세상으로 내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렵고 불편한 질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집에서 쫓겨난 후 이스라엘 키스는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자비를 했고 이미 10대 초반에 표면화하기 시작했던 행동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전했습니다. 메인으로 이사하기 전 가족은 오리건주 모핀에서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1997년 또는 1998년 여름으로 추정하는 시기, 키스가 19에서 20살 사이였을 때 그는 당국의 의도적인 약탈적 폭력의 첫 번째 행위라고 묘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14살에서 18살 사이로 추정되는 한 10대 소녀가 친구들과 데슈트강에서 튜빙을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그녀를 스토킹하다가 칼로 위협하고 성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원래는 사탄의식의 일환으로 그녀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놓아줬습니다. 그는 수년 후 수사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소심했어요. 충분히 폭력적이지 못했죠. 그리고 그의 심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었는지를 냉혹하게 보여주는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먹었어요. 그건 위기에 처한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폭력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죄책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헌신의 실패를 묘사하고 그걸 교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리건주의 한 강 계곡에서 있었던 이 순간은 이후에 벌어진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키스가 순간적인 분노나 약물로 인한 충동 또는 상황적 절박함으로 폭력에 발을 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폭력을 하나의 훈련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습하고 다듬고 완성해야 할 것으로요. 그는 또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0대 시절부터 내면화한 범죄적 방법들 외에도 키스는 진짜 범죄 관련 자료를 열정적으로 읽는 독자가 되었습니다. FBI 프로파일러 존 더글라스의 책 마인드 헌터를 꼼꼼히 연구했습니다. 다른 연쇄살인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읽었으며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고 활동한 인물들에게 특별한 경탄을 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 쓰여진 모든 연쇄살인마를 아마 다 알 거예요. 제 취미 같은 거죠. 그는 테드 번디를 구체적인 이유로 우상화했습니다. 단순히 폭력 때문이 아니라 작전적 정교함, 사회적 퍼포먼스, 약탈의 이중 생활을 살면서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번디에게서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번디의 실패도 명확히 보았으며 그것을 반드시 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작가물인 켈러한이 그녀의 결정적인 키스 사건 기록 아메리칸 프레데터에서 나중에 언급한 세부 사항도 있었는데 체포 전 기간에 키스가 멕시코의 성형외과 클리닉을 방문해 위밴드 시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체 프로필 변경 시도나 식별 특성 변경과 관련이 있었는지 수사관들은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꼼꼼한 성격을 고려하면 이런 사전적 신체 변형은 자신이 남길 수 있는 모든 흔적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한 사람과 일치하는 모습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범죄 계획에 의한 것인지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답해지지 않은 작은 질문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닌 것은 1998년 키스가 군에 입대할 무렵 그는 이미 10년 분량의 폭력과 분노와 의도적인 자기 개발을 거의 아무도 꿰뚫어 볼 수 없는 통제된 외양 안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98년 4월 22일 이스라엘 키스는 뉴욕주 올버니에서 지원 입대 프로그램으로 미 육군에 입대하여 1998년 7월 9일 기초훈련을 위해 신고했습니다. 제25보병사단 제5보병 연대 1대대 알파 중대 박격포팀의 병장으로 배속되었습니다. 육군 레인저 훈련을 위한 예비 과정을 이수했지만 정식 레인저 학교에는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주 루이스 기지와 텍사스주 후드 기지에 주둔했으며 시나이 반도에도 파병되었습니다. 시나이 반도 파병 기간 동안 키스는 몇몇 병사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한 대화에서 그는 동료 병사에게 죽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이 어두운 농담이었는지 반응을 떠보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드러낸 것인지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이들은 대체로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루이스 기지에서 그는 혼자 지내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주말에는 와일드 터키 버번을 한 병씩 마시며 심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2001년 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서스턴 카운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공식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사수 및 부사수 복무에 대해 육군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2001년 7월 8일 명예 전역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자신의 후에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10대 시절부터 어두운 생각을 품고 폭력 행위를 저질러온 남자가 있습니다. 군 기지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남자가요. 그는 미군에서 3년을 보내고 표창을 받고 명예 전역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키스가 주어진 맥락이 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비범하게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이며 그의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회적 퍼포먼스를 이해했습니다. 맥락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규칙을 따르고 제 시간에 나타나고 맡은 일을 완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퍼포먼스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의향도 없는 거니까요. 명예 전역 후 키스는 워싱턴주 올림픽 반도의 마카 보호구역에 위치한 네아베이로 이주했습니다. 2000년 말에 보호구역 출신의 여성을 온라인에서 만났으며 2001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마카 부족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겉보기에 그는 작은 해안 공동체에서 삶을 일구고 있는
젊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모르는 시간 동안 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키스가 저지른 구체적인 범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사관들이 이전에 거의 접해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그가 저지른 것의 전체적인 범위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정말 소름 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키스는 어느 장소로 이동해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단계별로 계획했으며 때로는 수년 전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FBI가 킬캐시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키스가 미국 전역의 외진 장소에 묻어두는 살인용품 키트였는데 종종 구체적인 피해자를 마음에 두기 오래전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한 장소로 이동해 외진 곳을 찾고 용기, 대개는 5갤런짜리 플라스틱 양동이를 묻었는데 거기에는 필요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기, 수제, 소음기, 탄약, 케이블 타이, 덕트 테이프, 밧줄, 그리고 생물학적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드레이노 같은 화학 물질이요. 이 캐시들을 묻고 나서 떠났습니다. 몇 달 후, 때로는 몇 년 후에 그 지역으로 돌아와 캐시를 파내고 피해자를 찾아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졌습니다. FBI는 최종적으로 2개의 확인된 캐시를 회수했습니다. 하나는 알래스카 이글 리버에 묻혀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뉴욕주 블레이크 폴스 저수지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키스가 와이오밍주 그린 리버와 워싱턴주 포트 엔젤레스 인근에 추가 캐시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캐시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숨겨지지 않고 회수된 것들이 더 있는지는 법 집행기관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의 천재성은 그 단어의 가장 불편한 의미에서 거의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살인을 수사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 중 하나는 살인마가 어떻게 도구를 입수했냐입니다. 최근에 밧줄을 구입했습니까? 그 지역에서 총기를 구입했습니까? 특정 유형의 차량을 빌렸습니까? 이 구매 기록들, 이 디지털 흔적들이 종종 사건을 해결하는 단서가 됩니다. 공급품을 수년 전에 미리 묻어둠으로써 키스는 살인이 일어났을 때 추적할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무기는 수년 전에 다른 주에서 현금으로 구입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오래전에 확보되었습니다. 구매와 범행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의도적으로 자신의 뒷마당에서는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연쇄살인마가 익숙한 지역에서 피해자를 찾는 경향은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특정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범행 현장을 지도로 표시해 집 주소나 직장 주변의 지리적 집중도를 찾아보는 방식이죠. 키스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차를 빌리고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위치 기록이 남지 않도록 휴대폰을 꺼두고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살지 않는 장소와 자신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돈을 댔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합법적인 건설 사업과 함께 키스가 은행도 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FBI는 그가 2009년 4월 뉴욕주 터퍼레이크의 커뮤니티 뱅크 지점과 2012년 2월 텍사스주 에즐의 은행을 털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이 강도질로 여행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추적 불가, 다른 무언가를 향해 가는 도중에 들른 도시들에서 수집한 것들. 그는 피해자를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가장 불안한 요소입니다. 유형이 없었습니다. 선호하는 피해자 프로필이 없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다양한 연령, 전국 각지, 유일한 기준은 그가 마주쳤을 때의 기회, 근접성, 취약성이었습니다. 혼자 있고 즉각적인 도움에서 멀리 있고 빠르고 압도적인 힘의 행사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선호하는 사냥터를 캠프장, 공동묘지, 외진 공원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의 폭이 그다지 넓지는 않지만 그는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목격자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죠. 사람들이 혼자 있거나 소규모 그룹이거나 슬픔이나 여가로 주의가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FBI는 수사 과정에서 권총, 수제 소음기, 탄약, 케이블 타이가 든 킬캐시를 회수했습니다. CBS 뉴스 특파원 피터 반산트는 48아워 수사를 위해 회수된 캐시 내용물을 검토하는 접근 허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물을 평범함 자체가 깊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국적이거나 극적인 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효율성으로 조합된 실용적인 도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키스가 2001년 제대하고 마카 보호구역에 정착했을 때 그는 미국 대륙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반도, 울창한 숲, 깊은 호수들, 여름을 제외하고는 통행량이 거의 없는 긴 해안선, 아름다운 땅입니다. 또한 무언가가 쉽게 발견되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2012년 구금 중 FBI와 나눈 인터뷰에서 키스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처음으로 알려진 살인들을 저질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그 기간 동안 워싱턴주에서 신혼 미상의 커플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시신 모두 어딘가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말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시신을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그는 수사관들에게 워싱턴에서 2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말했는데 피해자마다 따로 살해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피해자는 물에 버렸다고 언급했는데 네아베이 인근 호수와 올림픽 반도의 크레센트 호수를 언급했습니다. 크레센트 호수는 태평양 북서부에서 가장 깊은 호수 중 하나이며 가장 깊은 지점에서는 회수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 기간에 모든 피해자가 물에 버려졌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됐는지는 키스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했는데 범행을 확인할 만큼 충분히 말하면서도 확인이나 회수를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내용은 보류했습니다. 그런 다음 2009년 4월 키스는 동부 해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2009년 4월 9일 한 동부주에서 여성을 납치하여 여러 주에 걸쳐 이송하고 뉴욕주 터퍼레이크 인근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은 그가 터퍼레이크의 커뮤니티 뱅크를 털었음이 확인된 같은 달과 일치하며 한 번의 여행을 여러 목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사관들이 나중에 키스에게 뉴저지주 해켄색 아파트에서 2009년 4월 8일 실종된 48세 여성 데브라 제이 펠드먼의 사진을 보여주자 키스는 아직 그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눈에 띄게 잠시 멈췄습니다. FBI는 나중에 펠드먼이 키스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그녀를 유일하게 개연성 있는 신원 확인을 받은 동부 해안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한 번도 그녀의 유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을 합산하면 알래스카 이전 기간 동안 워싱턴주와 동부 해안에서 약 7, 8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인데 대부분 신원 미상, 대부분 유해 미회수, 그들의 가족 중 누구도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제 사건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사라진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설명도 결말도 묻힐 시신도 없이요. 명확한 형태를 가진 방식으로 애도할 수 없습니다. 슬픔은 그냥 그 자리에 떠 있는 채로 언제 올지 모를 정보를 기다립니다. 몇 년마다 새로운 수사 진전이 표면에 나타나고 한 줄기 희망을 허락하게 되고 그리고 침묵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키스의 워싱턴주와 동부 해안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 침묵은 이제 2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 키스는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이사했습니다. 키스 컨스트럭션이라는 건설 회사를 차리고 자벽부, 계약업자, 건설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딸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척도로 보면 그는 단순히 대륙 끝자락의 추운 도시에서 계약업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다니는 여행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직 연결할 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점들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여름이 되자 이스라엘 키스는 몇 년째 앵커리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은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인식할 만한 종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인에 있는 형을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앵커리지에서 시카고로 비행기를 탔지만 수사관들이 나중에 그 자신의 자백으로부터 맞춰낸 바에 따르면 다른 의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차를 빌려 북동쪽으로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몬트주 벌링턴을 지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벌링턴 지역에 5갤런짜리 양동이를 묻어두었습니다. 케이블 타이, 탄약, 총기, 소음기, 드레이노, 덕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몬트주 에식스의 벌링턴에서 멀지 않은 치텐든 카운티의 조용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빌과 로레인 쿠리어는 버몬트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치텐든 카운티 검사 T.J. 도노반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말한 것처럼 파티나 공공행사보다 조용한 집과 반려동물을 선호하는 집순이들이었습니다. 빌은 49살이었습니다. 로레인은 55살이었습니다. 집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개가 없었습니다. 집은 차고가 붙어 있는 단순한 평지 설계였습니다. 키스는 동네를 정찰하는 동안 이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이들의 부재, 개의 부재, 즉각적인 외부 가시성 없이 진입이 가능한 붙어 있는 차고, 이것들은 그가 자신을 위해 설정한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수사관들에게 그가 자신의 방법론을 얼마나 정밀하게 전달했는지를 고려하면 이것들은 나중에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체크리스트였습니다. 2011년 6월 8일 밤, 키스는 인근 호텔에서 걸어서 쿠리어 부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집에 접근하기 전에 전화선을 끊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있는 차고의 창문을 깨고 침입해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수사관들에게는 단 몇 초 만에 완료된 기습 공격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빌과 로레인 쿠리어는 침실에서 자고 있을 때 밤중에 온통 검은 옷을 입고 헤드램프를 달고 총을 든 인물이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그걸 생각해보세요. 집, 삶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그리고 어둠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키스는 둘 다 케이블 타이로 묶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금고에 대해, ATM 카드에 대해, 집에 무기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로레인이 자신의 보호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권총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목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공포스러웠을 방식으로 철저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런 다음 둘 다 자신들의 차에 태워 미리 정찰해둔 지역에 버려진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버려진 농가에서 빌을 지하실 의자에 묶었습니다. 로레인은 차 안에 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로레인이 차에서 나와 큰 도로 쪽으로 달아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쫓아가서 덮쳐 집 안으로 끌고 와 방 안의 침대에 팔다리를 묶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빌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는 어디 있어요? 내 아내는 어디 있어요? 키스가 그를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빌이 결박에서 반쯤 풀려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나를 화나게 했어요. 키스는 나중에 자백 중에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어요. 전체를 계획해 두었거든요. 필요한 건 다 있고요. 그는 수사관들에게 빌이 계획했던 것을 바꾸는 걸 발견한 후 통제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삽으로 빌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총을 꺼내 여러 번 쏘아 사살했습니다. 로레인이 묶여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2차례 성폭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를 지하실로 데려가 남편의 시신을 보게 했습니다. 벤치에 앉히고 뒤에서 밧줄로 목을 졸랐습니다. 두 시신 모두 드레이노를 뿌리고 잔해로 덮은 뒤 농가를 떠났습니다. 부부의 차를 몰고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해 렌터카로 옮겨 탔습니다.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앵커리지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연방검사 트리스트럼 코피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점에서 그들은 친절하고 평화로우며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우연히 행동하는 순수한 악의 힘과 마주쳤습니다. 검사 T.J. 도노반은 비범한 용기와 서로에 대한 극도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묘사하며 부부가 끝까지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결과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에식스로 돌아가서 빌과 로레인 쿠리어를 못 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수사는 지역 당국에게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침입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부부의 차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가 되었습니다. 커뮤니티는 두 이웃의 실종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군가가 알게 되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렸으며 그것도 4,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펼쳐진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서두에서 2012년 2월 1일 밤을 다뤘습니다. 이제 사만다 퀘니 납치 이후 며칠, 몇 주에 걸쳐 벌어진 일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만다는 18살이었습니다. 앵커리지에서 자신의 어른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일하고 18살들이 그렇게 하는 평범하고 희망찬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였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스는 위치와 야간 영업시간 때문에 커먼 그라운즈 에스프레소 가판대를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사전에 답사했습니다. 마감 시간에 한 명의 직원만 있는 작고 도로변 가시성이 제한된 가판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사만다가 도망쳐 달렸을 때 인정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었습니다. 밖은 얼어붙을 듯 추웠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것은 비범한 용기였습니다. 키스가 그녀를 다시 잡아 집으로 데려온 후 그녀를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날 아침인 2월 2일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스라엘 키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적이고 명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만다를 살해한 후 키스는 시신을 집 뒤뜰의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를 떠났습니다. 그는 뉴올리언스에서 출발하는 멕시코만 2주 가족 크루즈 여행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갔습니다. 배에 탔습니다. 가족과 함께 2주를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2월 18일 앵커리지로 돌아왔습니다.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몸값 계획을 꾸몄습니다. 사만다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고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존 증거 사진을 연출했습니다. 사만다의 얼굴에 화장을 했습니다. 낚싯줄로 눈꺼풀을 꿰매어 열었습니다. 4일 된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와 함께 그녀를 촬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휴대폰에서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도난당한 직불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에 3만 달러, 몸값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어떤 신호라도 찾아 절박했던 가족은 협조했습니다. 앵커리지 커뮤니티도 현상금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돈이 납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키스는 ATM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래스카에서, 그 다음 뉴멕시코, 그 다음 애리조나, 텍사스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만다의 시신을 절단해 앵커리지 북쪽의 마타누스카 호수에 유기했습니다. 유엔은 2012년 4월 2일 FBI 수중수색 증거 대응팀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ATM 인출이 흔적을 만들어 놓았고 수사기관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만다 퀘니가 앵커리지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커먼 그라운즈 가판대의 보안 영상이 검토되었고 에스프레소 가판대 창문으로 올라타는 키 큰 남자의 모습이 긴급 수색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만다의 직불카드 계좌에 플래그를 달고 기다렸습니다. 인출이 처음 알래스카에서 시작되다가 미국 남서부를 가로질러 명확한 지리적 경로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수사관들에게 구체적인 무언가를 말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숨지 않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ATM 카메라가 배경에 그의 렌터카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해당 지역 수사기관에 배포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3일 아침 텍사스 고속도로 순찰 경사 브라이언 헨리와 텍사스 레인저 스티븐 레이버는 텍사스주 러프킨의 호텔 주차장에서 배포된 경찰 공문과 일치하는 타주 렌터카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가 약간 제한 속도를 초과해 주행한 후 정차시켰습니다. 차량을 수색하자 즉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행 강도에서 쓰인 염료팩에 선명한 오렌지색 잉크가 묻은 현금이었습니다. 차량을 더 철저히 수색하자 사만다. 퀘니히의 ATM 카드와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알래스카 앵커리지 출신의 34살 계약업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키스였습니다. 그는 정차 중에 침착했습니다. 거의 기이할 정도로요. 항상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제시해왔던 그 통제되고 신중한 방식으로 협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알래스카로 송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퀘니히의 ATM 카드와 휴대폰을 열린 차 창문으로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증거의 무게에 직면하자 결국 사만다 퀘니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FBI 요원들에게는 한 번의 살인을 저지른 남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금방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리지 구금 기간 동안 이스라엘 키스는 FBI 요원들 및 수사관들과 40시간이 넘는 녹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 세션들에서 나온 것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만다 퀘니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오직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묘사했으며 수사관들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버몬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2011년 6월 버몬트주 에식스의 빌과 로레인 쿠리어 살인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동네로 운전해 갔다고 묘사했습니다. 전화선을 끊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집의 구조, 버려진 농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했습니다. 충분히 구체적이고 충분히 정확한 세부 사항들이어서 버몬트 수사관들은 이것이 다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정보임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검사 TJ 도노반은 거의 1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없이 쿠리어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걸려온 전화는 수사관들이 안도이자 새로운 충격이라고 묘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렸다는 안도. 그 답이 이것이라는 충격. 쿠리어 사건은 이제 해결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단, 완전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키스는 그 인터뷰들에서 수사관들이 유해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범행을 확인할 만큼은 충분히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할 만큼은 충분히 보류했습니다. 중요하게도 법집행기관은 키스가 쿠리어 살인 중에 사용했던 살인 키트를 회수했습니다. 살인 후 그는 키트 내용물의 대부분을 뉴욕주 페리시빌의 새로운 은닉처로 옮겼는데 체포 이후 그가 그 위치를 마침내 공개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회수는 그의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물리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이 사건을 추적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5월 23일 일상적인 재판 심리 중에 키스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연필 깎은 나무가루로 수갑을 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미 연방보안관들이 전기 충격기로 제압하기 전에 방을 거의 빠져나갈 뻔했습니다. 그 탈출 시도는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신문에 협조하면서도 정보를 관리하고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제자와 전략가, 이 두 가지 충동이 항상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킬 캐시, 지리적 계획, 집에서 멀리 이동하려는 의도적인 선택, 무작위 피해자 선택, 각 범행에 앞선 수년간의 준비, 수사관들이 깊이 불편하게 느꼈던 일종의 자부심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녹음에서 포착된 소름 돋는 한 교환에서 그는 신문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가진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테이프에 녹음된 그 웃음은 그 자리에 있었던 수사관들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동부 해안 살인도 확인했습니다. 데브라 펠드먼의 사진을 보고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과 아직 그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은 수사관들에게 부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FBI는 나중에 공개적으로 펠드먼이 그의 피해자들 중 한 명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의 그녀 가족은
여전히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FBI 특수요원 졸린 고드는 이 사건의 주임 요원 중 한 명으로 다른 거의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키스와 함께 그 방들에서 보냈는데 그가 추구했던 것을 냉혹하게 명확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걸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적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원이 언론에 공개되고 다뤄진 이후 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체로 협조를 중단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드러냈던 신문 세션들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보의 창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키스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는 최소 11명의 피해자를 저질렀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부 추정치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3명입니다. 사만다 퀘니히, 빌 쿠리어, 로레인 쿠리어입니다. 데브라 펠드먼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머지는 이름도 얼굴도 돌려줄 유해도 없습니다. 2012년 12월 2일 이스라엘 키스는 앵커리지의 감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손목을 긋고 침구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는 34살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수사관들이 그에게서 이름들을 얻을 수 있었던 창이 닫혔습니다. 그가 죽이기 위해 방문했던 장소들, 묻어두었던 캐시들, 피해자들의 유해가 있는 곳들, 이 모든 것들이 그와 함께 떠났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가 선택한 것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전히 회수되기를 기다리며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한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 안 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덧붙임도, 자격을 따짐도, 반성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생각 안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 단순한 폭력의 불안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는 이스라엘 키스가 예외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특하거나 쉽게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딸을 키웠습니다.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그의 내면에서 이미 수십 년째 진행되고 있던 것의 윤곽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수사를 이끌었던 FBI 특수요원 졸린 고드는 이 사건이 자신의 직업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수십 시간을 그 방들에서 보냈습니다. 단서들을 쫓았습니다. 이름들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협조를 중단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떤 버전도 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답이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만다 퀘니의 가족은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에식스, 버몬트의 커뮤니티는 두 이웃을 잃었으며 그들의 유해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데브라 펠드먼의 가족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키스가 인정했지만 결코 이름을 대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아마도 여전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름을,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에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어딘가에 답이 여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